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중증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6달이 지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미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연속 36시간 근무에서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8천여 곳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가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의료단체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점검차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은 의료계 15개 단체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이 여럿이라며 이제 야당만 협조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에선 큰 무리가 없고 그렇게 된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할 수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선 추석 전에 신속하게 협의체를 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다며 민주당은 정말 협의체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은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사태 해결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엉뚱한 대책으로 자극하기만 하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느냐며 정부 여당의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명절 밥상 화두에 자신을 중재자로 올리고 싶어 민주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 주장대로 일단 덮어놓고 출발했다가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좀 더 넓게 만나 뵙고 넓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와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 야당이 내건 요구에서도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의사단체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학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전공의협의회 등 15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정교의협과 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당 관계자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여당 측과 만났을 때 구체적인 참여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학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단체들 가운데 병원이나 병원단체 이외에는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사태를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환자단체나 노동계는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확대하자고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산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 감독을 맡았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탄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이 연루된 각종 위법 행위도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 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 수주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 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유는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가 최악의 봐주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비서실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와 김건희 여사가 공사업체 선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감사원이 규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의혹만 커진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호처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고 여기에 A씨와 B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 이후 검찰은 손 씨가 최소한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을 거라며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세요. 형이 인정하시냐고요. 적어도 민피해적 보이는 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가 평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어기면서까지 주범들에게 협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주포 김모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범들로부터 직접 도움까지 받은 점 등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눈길은 검찰로 쏠립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2심 선고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는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과 단순 비교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는데 결국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전주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여론 등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자 이젠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최 씨를 검찰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나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신한울 3, 4호기가 경북 울진에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에 지어지는 9번째, 10번째 원전입니다. 건설 허가 신청 8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원전 정책이 2차례 대폭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건설 허가 신청 이듬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5년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발전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입니다. 이름이 세울 3, 4호기로 바뀐 울산의 신고리 5, 6호기가 올해와 내년 잇따라 완공되고 이번에 허가가 난 신한울 3, 4호기가 2033년까지 지어지면 모두 30개가 됩니다.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올해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는 2038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포함한 추가 원전 4기를 짓겠다는 계획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가운데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쏜 복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한 거리는 360km 남짓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겨냥하면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계룡과 군산 등 군 주요 시설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지난 7월 초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도발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앞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닷새 연속으로 띄어보내고 하루 전에도 부양한 데 이어 미사일까지 쏘면서 의도적인 복합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11월 5일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정말 대행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그 대행 도발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을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진행한 라이브 방송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브가 내놓을 답과 뉴진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하이브 민희진 사태 발생 5달 만에 전면에 등장한 그룹 뉴진스. 곧장 하이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절차.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이 소송 전의 포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 촉구를 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정말 소송 전에 나선다면 그간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멤버들은 방송을 통해 그간 수많은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저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무섭고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분명한 증거들도 있는데 팬들은 하이브의 사내 따돌림 아니냐며 민원을 넣고 지지 선언을 끌어모으며 힘을 싣는 상황. 하이브는 여전히 입장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데다 경영제작 분리 원칙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끝내 하이브와 뉴진스가 법적 분쟁에 돌입한다면 뉴진스의 활동은 멈춰설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월드 투어 역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뉴진스가 하이브에 남아 여론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추석 당일엔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좀처럼 식을 것 같지 않았던 9월 폭염은 제법 강하게 쏟아진 가을비로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해제되고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 내외의 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에는 중북부, 일요일에는 영동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최고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돼 9월 추석에 한여름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석 전날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부터 밝은 달이 떠오르겠고 대전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에서는 오후 6시 9분쯤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은 비교적 맑고 덥겠습니다. 다만 섬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은 배편 이용 시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해상은 연휴 내내 물결이 풍랑특보 수준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휴 후반에는 먼 남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 속에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비교적 좀 길게 보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가 반박을 했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장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죽어나간다는 표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그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좀 진단이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통령, 정치권의 네.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국민이 죽어나가게 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는 의미 없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상당히 강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것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더 이상 물러서면 정부로서 존립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과 5대 개혁을 얘기할 때 처음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것이고 예. 이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보고 하면은 설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대화 타협 예.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의대 정원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의협 단체 의사분들 예. 이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2030년경 가면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간다 하니까 예. 왜 죽어나가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어떤 고육지책으로 예. 지금 맞서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통령과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려지나요? 지금 응급실의 현실이 어떤지 많은 후속 기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에 의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환자가.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나마도 가면은 관련된 교수가 수술하고 있거나 전문의가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용산과 부산에서 공사장에서 사고 나신 분이 뺑뺑이 돌다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일산에서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현재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나간다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고 날까 봐 생선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한테는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금 되게 난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야 정 의견이 좀 이제 갈리고 있어서요. 일단은 이제 그 당정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 문제를 놓고 이제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 좀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의사가 들어와야 대화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니까. 예. 그다음에 의사가 들어오더라도 여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의사들을 설득할 텐데 당장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즉 당과 정, 또 당 내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서로 딴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책임자가 사과해야 된다, 또는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 25년 입시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총리나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25년 입시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니까 의사단체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예.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지금 서로 목소리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의사들 불러오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데려올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카드를 내놓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예.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 의정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인데, 의료계인데 지금 의료계가 조금이라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은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나온다고 알려졌던 의사 단체들도 무슨 소리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할 것 같아요. 뭐 난감하지만 네. 지금 이미 수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2025년은 저는 후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의 정책과 면허 정책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예. 야당도 물론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야당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해의 당사자인 의사 집단이 지금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민주주의 대화 타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민주적인 저는 네.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금 입장을 보면 이미 뭐 1,500명이나 2,000명 그 사이에서 지금 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해서 수시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후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구육지책으로 네. 일단 들어와서 그러면 2025년 것도 얘기는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의사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한동훈 대표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다시 2025년 걸 손을 댄다면 네. 이걸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예. 수 없다고 자,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두 분 다 이제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대학 전형이 시작됐잖아요. 수시 전형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박 교수님? 뭐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은 일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이제 입학 정원 유예라는 유예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현재 아직 이제 입시가 진행되지 않은 정시 물론 이제 인원이 적긴 합니다. 수시에서 65%를 뽑기 때문에 네. 수시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예. 아무리 뭐 의사들이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나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올해 입학 정원을 내년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예. 내년 이제 입학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예. 사실은 이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들을 예. 테이블로 앉힐 수 있느냐. 예. 또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과나 예. 책임자들 문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른다면 또 의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수를 올려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의대 아주- 정원 유예 말씀하셨고요. 예. 아주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시 모집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10개라도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야당이라면 그래 올해 거라도 빨리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다든가 예. 인원을 뭐 500명으로 줄이자. 그렇게 야당은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고 나중에 쑥 빠지면 됩니다. 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그렇게 의료계획이 심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못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까지 진도가 왔으면 예. 진도까지 온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의료개혁의 100년 대계를 여기서부터 논의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결과가 또 나왔는데 오늘은 27.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의뢰한 조사였는데 27.7% 이 기관에서 조사한 최저 수치라고 하네요. 지금 지난번 바로 직전 조사보다 이제 5.5%포인트가 급락했는데 의료 공백 장기화가 배경이라고들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이번 주에 이제 리얼미터나 그다음에 갤럽 조사도 네.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높은 조사가 나왔던 게 데일리안 조사인데 네. 여기서조차도 이제 지지율이 한 4%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결국은 지난번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70대
네. 그리고 TK 지역 여기서 이제 부정 여론이 확 상승했거든요. 예. 이제 결국은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의견이 이제 굉장히 앞서게 된 거예요. 예. 결정적인 거는 아까 의료개혁 얘기하시면서 10년 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뭐 100년 대계까지는 안 보더라도 10년 대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년 대계가 아니라요. 6개월 대계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그에 대해서 그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태 오면 외국에서 비행기로 외국 의사들 실어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6개월도 못 내다보는데 무슨 10년 대계를 얘기합니까? 예. 대통령 일정이 또 나왔는데요. 그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바로 체코로 떠나신다고 그러네요. 체코 방문을 해서 이게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민심 악화 속에 이제 나가시는 건데 좀 이렇게 민생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료대란 의료개혁과는 별개의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이고 그리고 원전 수주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뭐 지난해에도 상당히 외국의 세일즈 외교를 많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주부터 해서 세일즈 외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런 일원이라고 보고 외교 안보에 관한 어떤 대통령의 행보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 물론 그것이 국내 정치와 국내 문제와 연계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의료 문제는 의료계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적인 행정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와 이것은 물론 뭐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인 외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코를 방문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도 이제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19일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예고한 날입니다. 네. 예. 원래는 이제 12일 날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우원식 의장이 중재를 했습니다. 네. 상정을 일주일 늦추자. 지금 명절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만약에 오늘 그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은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휴 내내 이제 뉴스에서는 네.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국민들 볼 때 지금 응급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죽겠는데 소위 국회에서 특검법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예. 민주당이 결국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 그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일주일 정도 늦췄는데 더 이상은 늦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뭐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2일에서 19일로 이제 밀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국민의힘은 더 늦게 하자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더 늦게 하자고 하겠죠. 26일인가요?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는 거죠? 26일 법원 상정 전제는 26일로 네. 국민의힘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마침 뭐 외교 행보는 이미 외교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리버스터가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경제적인 어떤 외교 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내 정치가 상당히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26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막가파식 아닙니까? 무조건 뭐 특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뭐 원내 다수당의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민주당 행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오늘 김정숙 여사를 저격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네.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현금도 신고한 적이 없고.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 특검해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통과도 시켰다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전 특검해야죠. 예.
자,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물타기도 참 이런 물타기가 있나 싶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도이치모터스 전주하면서 22억 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22억 벌었는데 지금 4년 동안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럼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김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이 막 쏟아지니까 예. 이제 와서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가지고 형평성을 위해서 특검하자 그러면은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국민들도 5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검 하자 그러면 아마도 국민들이 예. 너도 해보자 한번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이제 검찰이 전주 손 씨의 2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서 김건희 여사 등 이제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분도 이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검찰과 이제 법원 그 판단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 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이제 지금 김경률 교수가 제기한 문제 제기. 예. 뭐 금전거래 의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네. 뭐 2억 5천 뭐 그 얘기도 있었고 네. 경제 공동체 관계로 지금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 큰 것이면 큰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것이 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에는 하기보다도 재산 신고 내역을 할 때는 뭐 저도 뭐 출마를 해봤지만 집에 있는 반지가 몇 돈이 있는지 예.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들춰내서 그리고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통장이 얼마 있는지 통장 같은 것은 뭐 금융기관에서 뭐 대체적으로 다 나오니까 재산 신고를 하기 한 직후에 5천만 원이 있다는 것은 예. 일반 서민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특검은 이거 10번은 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 김경률 회계사의 이런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워딩 이런 것은 뭐 그렇게 그렇게 비판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송금 시점이 그러니까 김경률 교수의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송금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고, 근데 당시 현금이 신고된 바 없었는데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률 교수의 이제 논리고요. 근데 김경률 교수의 논리도 네. 좀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사건 수사 검찰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를 보게 된 경위가 뭐였습니까? 전 사위 그 소위 취업 청탁 관련 논란이었어요. 전 사위 취업 관련 논란인데 이 부분 가지고 계좌를 갖다가 쭉 수석하고 여기서 좀 맥락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소위 이걸 갖다가 언론에다 지금 흘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결론은 뭐냐 하면 검찰이 소위 말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조사 싹 털고 그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거기서 문제 있는 거 흘려가지고 별건 수사로 가는 겁니다. 자, 전형적으로 정치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써먹은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흘려서 언론에서 뻥튀기 하고 그럼 여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부풀리고 그럼 여당이 다시 검찰이 그걸 받아서 다시 수사하고 예. 이런 못된 행태를 갖다가 지금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김경률 예. 회계사가 저는 거기서 또 총대를 메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예. 참 여권 인사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뭐 검찰은 공권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법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우리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 검찰로 얘기하고 과거에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가 3년 이상 진행되고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검사가 수사하는데 100%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에 의한 확실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기획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가 이기면 사법부의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면은 사법부가 오늘로서 죽었다 이렇게 예. 비판하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정치 검찰, 정치 법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10월달에 뭐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또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딸 문다혜 씨가 오늘 그 SNS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리고 난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에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길이는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 SNS 얘기 자체가 상당히 좀 힘겨워하는 듯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누구라도 검찰에 의해서 자신의 신상들이 자신의 일상이 다 털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공공연하게 보도가 된다면 네.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뭐 본인의 가족사 즉 전 남편과 관련된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뭐 굉장히 이제 좀 언론의 한 축을 지금 차지할 정도로 기사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본인이 사는 집, 뭐 계좌 모든 게 지금 털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이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상황에 놓였나 예.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한 건데 죄가 있으면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흘리기 그리고 별건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추가로 기사가 들어온 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요.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전에 만남을 하는 그 장면이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밥만 먹고 갈 건데 뭘 그러고요. 식사 맛있다고 하셨죠?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주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예, 그날 제가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오늘 관심을 바꿔야죠. 대통령이 이거 예상하신 건 왠지 흥미로울 때. 근데 뭐 2년 이상 되고 그런 안보를 겪으면서 성공을 했어. 아, 그렇습니까? 맞은. 모든 걸 이렇게 뭐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소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근데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전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요즘 이제 식사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사 정치, 이재명 대표의 식사 정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명절 밥상에 추석 밥상에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렇게 만남 영상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일단 그동안에 이제 보수 측이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으려고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이 보면 대세론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 추석 명절에 지금 최대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서 별 얘기 안 하더라도 응급실 대란 이거를 갖다 응급실 뺑뺑이 이걸 갖다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런 그림만 나와도 앉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기승전 응급실 뺑뺑이 저는 뭐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정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을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 예. 집권 여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선 후보를 지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지금 현 대표도 있고, 예. 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또 다른 잠룡들이 많이 지금 서로의 견제구를 던지면서 있고, 예. 그리고 의료 대란이라든가 개혁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은 이렇게 누구를 한가하게 만나고 그럴 정신이 없는 지금 현재고, 예. 이재명 1급 체제, 명실상부한 도전자가 없는 이재명 1급 체제.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유롭게 집권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예. 사람 만나고 중도 외환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것도 먹사니즘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유 있게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도 예. 약간 완화해 볼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여유 있는 행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예. 이것이 꼭 많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분투하고 이런 세력이 훨씬 더 큰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섀도우 캐비닛 얘기가 나와가지고 벌써부터 대권 주자로서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이 만남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이제 내일 또 기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30년 뒤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가 불과 14년 뒤 1,0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2041년 2,400여만 가구까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비혼 확산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도시락도 그렇고 컵과일 같은 소용량 과일들까지 고객님들이 많이 사가시고 또 시식돼서 드시고 계십니다. 통계청 추계 결과 지난 2022년 34.1%인 1인 가구 비중은 2052년 41.3%로 7.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간 223만 가구 넘게 늘어나서 962만 가구에 이르는 겁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줄면서 2052년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한두 명이 사는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부 가구 비중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커지고 4인 가구 비중은 6.7%로 보기 드물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2.26명인 평균 가구 원수는 2034년 2명선이 깨진 뒤 2052년 1.81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4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40.8%로 독일 45.3%, 일본 43.7%보다 낮고 영국 32.9%, 호주 27.5%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급속히 늘어납니다. 현재 4가구 중 하나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52년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불과 14년 뒤인 2038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30년간 2.3배 늘어서 1,179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주도 지금은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지만 2052년에는 80세 이상이 4가구 중 1가구,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생 비혼 확산과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남아서 2년 전 추계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3주 연속 줄어들었던 상승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23% 올라 전주 상승률 0.21%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15%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세로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 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경기도 31개 시, 군, 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3만 원이 높아진 금액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인도 위로 돌진한 차는 정차 중인 화물차와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부산 해운대구 상가 밀집 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70대 A씨가 사고를 낸 건 오후 1시 10분쯤. 빵 하는 거. 밥벨이 팍 튀더라고요. 네. 우리는 저기 뭐가 딱 나갔는데 이미 벤츠 차는 박살나고 이 상황이고 트럭도 박살난 상태이고.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크게 부서졌고 일대는 정전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약물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기서부터 자기가 급발진 날라왔다. 네. 어떻게 하다 놀래가지고 이래 되는 거다. 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CCTV와 사고차를 정밀 분석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 실수에 따른 사고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전북 고창군에서는 아내와 손자, 손녀를 태운 70대가 1톤 트럭을 몰다가 낸 사고로 숨졌고 대구 범어동에서는 70대가 몰던 택시가 돌진하며 차량 9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 사고를 우려하는 시선도 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SUV 차량이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SUV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얼굴이나 가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퇴근길 서울 광나루로 성동세무서에서 화양 사거리까지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과 당시 유튜브 채널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도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앞서 유튜브 채널 더 탐사도 2022년 7월 첼리스트 박모 씨와 남자친구 사이 통화 녹음을 토대로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첼리스트 박 씨도 경찰 조사와 법원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검찰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첼레스트 박 씨가 당시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변명하려 거짓말한 데서 의혹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강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전 대표에게는 또 전 남자친구와 함께 박 씨에게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한 대표 집 앞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중계한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첼레스트 박 씨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됐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강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 재판의 재결심 기일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에 핵심 증인 배모 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측근 배 씨와 경선 캠프에서 김 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배 씨가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는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됐고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교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올여름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수포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안전 고깔과 플라스틱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 바로 앞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은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 그것도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단은 임시 복구만 해둔 상태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는 주변 땅을 넓게 파고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조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다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하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는. 그럼 물 퍼내버릴 거 아니야. 물을 퍼내면 지하수 흐름이 더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길이 샌 데는 꺼지는 거예요. 앞서 이달 초 인천 부계동과 경기도 부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957건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던 학교 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이게 또 주변이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년보다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GPR 가지고 봄에 4월까지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9월달 들어오면 또 조사해보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또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현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땅 꺼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하다가 폭발 사고까지 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윤현숙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 건물에서 나온 한 외국인 남성이 유유히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운반한 건 대마와 화학약품을 섞은 마약 재료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 장비를 갖춰두고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 해시씨를 제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마와 이제 화학약품을 넣고 가열을 하는데 가열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하는데 여기 가슴 이하로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2, 3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외국인들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마약 조직은 지난 반년간 경기와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역할을 나눠 마약을 팔아왔습니다. 총책 B씨는 다른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동남아로 도피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대금 23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B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해 뒤쫓고 있습니다. 또 마약 조직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외국인 1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남성의 등과 머리에 잔뜩 붙어있는 것, 바로 잠자리입니다. 얼핏 봐도 수십 마리가 붙어있는데요. 제주에서 갈치 낚시를 하러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간 일행들이 수천 마리 잠자리떼 습격을 받은 겁니다. 지난 8일 낚시어선 블레소 이동현 선장은 낚시 손님 10명을 태우고 자정부터 김영 3km 앞바다에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잠자리가 하나둘 사람 몸에 달라붙기 시작하더니 이내 배 전체를 이렇게 뒤덮었고 나중에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어 낚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일부는 잠자리가 맨살에 충돌하거나 붙어서인지 아프기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2시간가량 활개를 친 잠자리떼는 점차 생명을 다해 배 가판에 쌓여갔고 배는 잠자리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랜 경력의 이 선장도 이런 경우는 낚시 인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불을 켜고 작업하면 벌레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수천 또 수만 마리가 몰려든 건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낚싯배를 덮친 잠자리떼는 된장 잠자리로 확인됐습니다. 몸 길이 4cm 정도로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 볼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을 해 지구촌을 떠도는 방랑자로 유명한데요. 봄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여름이 지나자 남쪽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잠자리가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9월에 대규모 이동이 제주에서 확인된 건 특이한 현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잠자리는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모기를 잡아먹는 익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와 일부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감형을 요청하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이 저지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시 살인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사회를 휩싸이게 한 이상동기 범죄자 조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뉘우침이 뚜렷하다면 20년 뒤엔 가석방돼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확인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36주차 낙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확인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다른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반 관계자들은 병원장이 수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등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 나머지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 핵심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모두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의사와 지켜본 사람이 그거는 일치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말이 서로 간에 달랐었다는 건 누구는 말 제대로 말 안 하는 거죠.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 찾아내야죠. 또 경찰은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튜버의 지인이 인터넷에서 브로커가 올린 홍보글을 발견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라는 취지의 블로그 글을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낙태 수술과 화장 날짜 사이 간격이 있는 이유와 해당 병원에서 추가 낙태 수술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버를 상대로 수술 동기를 조사한 결과 금전적 목적으로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웃돈 거래를 처벌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VIP석 가격은 16만 5천 원. 하지만 온라인상에 올라온 암표 가격은 정가의 30배가 넘는 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의 암표는 400만 원을 기록했고 롤드컵 결승전도 암표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등 점점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진 규정의 신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한 부정판매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람객들이 구입한 가격은 개인마다 제각각으로 신고 단속 적발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암표 피해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식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00여 건에서 2022년 4,200여 건으로 2년 새 11.8배 증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일종의 의사 블랙리스트입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 명단까지 추가되자 정부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작성자 2명을 특정해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이버 불링, 집단 괴롭힘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일부 의대생이 환자가 더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폐륜 막말을 올린 데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대생 폐륜 발언과 관련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폐륜 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이지 상처를 후벼 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의사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나흘째,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의료계를 상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이에 따른 환자 사망 사고를 질문하는 과정에선 한덕수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한 총리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최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있어요.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건 자명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누려왔다며 의료계 노고를 위로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반복해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각종 특검법에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꼬집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독려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상정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 날 아침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협상이 필요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 입법을 연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입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당원 게시판엔 특검법 상정을 유보한 우 의장이 김건희 여사의 구원 투수를 자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비난 글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우 의장이 먼저 연휴 직후인 19일 추가 본회의를 열 뜻을 표명한 만큼 그땐 더는 상정을 미룰 수 없을 거란 게 원내 지도부의 전망입니다. 의장님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 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예정된 다음 본회의 날짜는 26일이고 그때도 법안 상정의 전제는 여야 합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법안이 됐든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26일입니다. 의장님이 중지안을 내신 그 취지를 존중할 뿐이지 19일이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타협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 같은 민감한 화두가 일단 추석 밥상에 오르는 건 막았다며 시간을 벌었다는 안도감도 감지됩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라는 우원식 의장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쟁점 법안이 언제 상정되든 여야가 미리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대치 정국이 연휴 이후 재현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섭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 2박 4일 일정으로 첫날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20일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나 원자력 장비 생산 공장 시찰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내년 최종 계약을 따내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원전 동맹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원전 분야 산학연이 대거 동행하여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가능성도 언급하며 해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선 최대 현안인 원전 수주 협력과 함께 5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찾아 미래차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선 투자와 공급망 등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 준비에 착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만남도 이어집니다. 항공우주, AI 디지털, 양자 과학기술과 같이 체코가 희망하는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대통령실은 9년 만에 이뤄지는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수주부터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토론 패배 이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용 모자를 착용한 사진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주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선거 운동용 모자를 잠시 쓴 사진이 유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9.11을 계기로 미국이 단결한 방식을 설명하면서 초당적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트럼프의 모자를 썼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오늘 동해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었는데 북한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 전력이
블라디보스토크 기지에 집결했습니다. 중국 군함 4척과 러시아 전함 6척 등 양국 해군 함대는 동해에서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동참하는 북부연합 2024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我们将与俄方一起，围绕联合防空、联合救援等多个科目进行实战化的海空演练。 북한은 중러 함대가 모여있는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북부연합 훈련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 탄도탄 2발을 날린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가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우군 진영을 향해 발포한 격입니다. 此次发射是否与中国和俄罗斯在东海海域举行的联合军演有关？我看不出这两者之间有什么联系。 러시아는 북한과 연합훈련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은 삼각연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구구절 행사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불참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据我了解，王亚军大使正在国内休假。 북중 간 이상 기류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러 양국의 동해 훈련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와 함께 선거 전막이 올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9명.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0%대 지지율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43세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비교적 젊은 나이와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아 당내 파벌들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다 환경상 이외에 강요 경험이 없고 엉뚱하고 가벼운 발언도 점수를 잃는 요인입니다. くっきりとした姿が見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けど、おぼろげながら浮かんできたんです。46という数字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12선 의원으로 오랜 정치 경력과 풍부한 강요 경험을 자랑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자민당 후원단체 회원 투표로 이루어지는 총재 선거에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安全保障の在り方を根本的に見直してまいります。それは長らく安全保障に関わってきた私が果たすべき責任である。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은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첫 여성 총리를 노립니다. 자위대 명기를 위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참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我が国の伝統と文化と歴史にまっすぐな思いを持って誇りを持つ自民党でございます。そして憲法の論議をリードできる、そういう自民党でございます。 아직은 2강 구도이긴 하지만 이후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지지가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판세 변동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페라 토스카에서 무대 난입 논란을 일으킨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모든 출연진이 앙코르를 안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는 오페라 토스카에서 상대 배역의 앙코르 무대에 항의한 뒤 커튼콜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오르기는 공연 주최 측인 세종문화회관의 사과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페라 전문 매체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앙코르 노래를 하지 않기로 지휘자 토스카 제작팀과 사전 합의했다며 사실상 사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전 합의에도 2막 직후 지휘자가 앙코르를 제안해 거절했고 김재영 테너가 부른 앙코르 무대로 개인적인 모욕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관객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수준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도를 불완전하다고 지칭하며 한국 언론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 전 작성한 약정서에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적은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전 출연자 앙코르가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게오르기가 통역을 통해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합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질은 게오르기가 공연 진행을 방해해 관객의 공연 관람권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있을 법한 해프닝인데 지휘자와 연출가의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상당히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사실관계와 별개로 적잖은 돈을 내고 온 관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변함없는 만큼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0여 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을 기념해 제작된 자료들이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19년 10월 31일 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구, 박은식 등 대한민족 대표 30명 이름으로 발행된 자료에는 임시정부 출범을 통해 다시 독립대한의 국민이 됐다는 기쁨과 함께 일제 저항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적인 시위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 등이 담겼습니다. 진에어가 다음 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진에어는 난기류로 인한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난기류 안전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컵라면을 담아 제공했지만 화상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롯데를 꺾고 5연승을 달리며 정규 시즌 우승의 매직 넘버를 5로 줄였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2회 초 롯데 나승엽이 잘 때린 타구. 기아 선발 라우어 앞에 멈춰섭니다. 중견수 앞으로 흐를 뻔한 안타성 공을 글러브를 던져 재치 있게 수비해낸 겁니다. 엄청난 반응 속도에 행운까지 따르며 기분 좋게 출발한 라우어. 190cm 큰 키에서 빠른 공과 커브를 자유자재로 섞으며 4회 1사까지 퍼펙트, 5회까지 노히트 행진 등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타석에선 롯데킬러 박찬호가 안타 4개에 볼넷 1개로 5차례 출루하면서 판을 흔들었고 주장 나성범의 쐐기 홈런 등 장단 15안타가 터지면서 10대0 완승했습니다. 5연승을 달린 기아는 남은 11경기에서 5승을 더 챙기면 정규리그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개인적인 목표요. 사실 개인적인 목표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오로지 이 매직 넘버 지어질 때까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위 삼성도 화끈한 홈런쇼로 3연승을 챙겼습니다. 박병호가 1회 첫 타석, 한화 선발 김기중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석점 아치로 KBO 리그 통산 401호 홈런을 쏘았습니다. 3회엔 김원곤이 좌익수 키를 살짝 넘기는 투런포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마운드에선 부상을 딛고 한 달 만에 돌아온 레이에스가 5이닝 1실점 호투로 10승을 챙겼는데 삼성은 이로써 원태인과 코너까지 선발 3명이 두 자리 승수를 달성한 유일한 팀이 됐습니다. 대전구장을 꽉 채운 한화는 6년 만에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갈아치웠지만 5연패, 가을 야구에서 사실상 멀어진 분위기입니다. 4위 KT는 NC를 격파하고 3연승, 5위 두산과의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로하스가 연타석 홈런으로 5타점을 쓸어담은 가운데 팔꿈치 수술로 재활하던 소형주는 9회 초 1년 4개월 만에 1군에 등판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만 원정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승리를 거둔 홍명보가 K리거 출신 태극전사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K리그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은 전반보다 후반이,
또 팔레스타인전보다는 오만전 경기가 더 좋았다는 것을 소득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오만전 후반 30분을 남겨놓은 때부터는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경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 더 나았다라는 게 가장 큰 소득이고요. 선수들이나 어떤 팀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가 쐐기골을 넣은 주민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좋아지고 있다고 대표팀을 평했습니다. 서로 소통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경기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할 시간이 좀 더 많았고요. 같이 훈련하면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런 것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처음 발탁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측면 수비 황문기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한 경기 한 경기 잘 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 경기 때는 경기가 찬스도 많았고 그랬는데 결국 결과는 못 가져와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만전을 선수들끼리 준비하면서 좀 더 뭉친 그 경기로 인해서 좀 뭉친 것 같아요. 홍명보는 다음 달 우리와 함께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요르단과는 원정 경기를, 이라크와는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한 골, 도움 2개로 원맨쇼를 펼치며 홍명보호의 첫 승리를 남긴 손흥민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월드컵 예선 기간에도 변함없이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소집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16강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대회가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발판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통지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피파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피파 회원국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에 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과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과도한 수의 계약 등을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와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문제, 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을 봄배구로 이끌었던 메가가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우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가 쏟아집니다. 튕겨나간 공을 받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날립니다. 실전 같은 전지훈련, 히잡을 두른 메가도 합류했습니다. Kayak ingin menantang, bukan yang hal baru ya, ingin menantang lagi untuk kedua kalinya, ingin mencoba lagi tentunya mungkin di tim yang sama dan pastinya aku berharap lebih baik lagi daripada tahun lalu. Mungkin kalau bisa kita lebih dari tahun lalu, aku berharap kayak gitu. Makanya aku ingin mencoba lagi. 메가는 지난 시즌 정관장을 7년 만에 봄배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그 4위, 득점은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지만 탈아시아급으로 활약한 셈입니다. 데뷔 시즌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보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Karena tahun lalu juga kayak saingannya itu ya mungkin foreign kan saingan aku. Terus tahun ini juga mungkin ada foreign, ada mungkin Asia quarter juga yang mungkin di satu posisi. Ya aku pengennya jadi kayak nomor 1 sih Kak. Best opposite sih pengennya.
국내 리그가 쉬는 동안 메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우승컵을 들었고 자국 국가대표로도 뛰면서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으로 불렸습니다. 올해는 V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는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alau bisa kita naik peringkat juga lebih dari kemarin. Syukur-syukur kalau kita bisa juara di tahun ini. 메가가 올 시즌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와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정관장은 다시 한번 봄바람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꺾였고 특히 수도권은 예년 수준까지 기온이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수도권은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대구 34도 등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북부에 최고 60mm가 되겠고 충청 이남 곳곳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부산 2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2도, 광주 34도, 부산 33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모레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모레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